그 경제지표, 어차피 경제지표를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지표를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 시간 나시는 대로 좀 반복해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면, 어차피 뭐 경제 뉴스든 뭐든 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거에 기본과 근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아셔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중심을 아무튼 이게 기본을 잡아드리고, 약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 지난주 같은 경우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더라도 그런 항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돈 하면 그냥 현금 이런 것만 얘기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돈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결국은 이제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편에서 보면 그것도 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게 보면 거기에서 이제 M1, M2 거기에 비트코인 이런 것은 안 들어왔지만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정의는 예전에 과거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시대에 맞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M1, M2 설명드릴 때 거기 비트코인 이런 건 없었잖아요. 거기에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환율에 대해서, 그때도 환율도 제가 한 2, 3주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때 설명을 제가 이렇게 쭉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은, 결국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금융위기,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시장이 거의 100%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큰 돈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도 많은, 그리고 정보도 많은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결국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달러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채권을 사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전을 이렇게 종목 가지고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으로 보면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채권 시장이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는 이제 잘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게 돈 많은 분들, 이게 부자들이라든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채권을 많이 하죠. 채권을.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채권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 환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방향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률이 높게 예상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환율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지난번이라는 게 또 오래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달러가, 이제 그 환율을 얘기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된 게 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US 달러, US 달러의 결국 이 추세가, 지금 추세가 어떤 흐름으로 오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지금 보면 이 달러가 이제, 이 달러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기축통화다 이렇게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데, 기축통화가 몇 개가 있죠. 이제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국제 결제.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 한국 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이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밖에 나가서 한국 돈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기업들이 무역을 하거나 이게 수출 수입 이런 걸 할 때 한국 돈 가지고 결제를 네, 인정을 안 한다. 근데 그게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럼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에서 막 그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연방에서 막 달러를 막 그 종이돈을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풀어서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풀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일본이 그 아베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 아베가 수상되고 박근혜 그 대통령 되고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베가 그 일본 돈을 엄청 찍어냈어요. 일본 돈 엄청 찍어낼 때 사람들이 왜 일본은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한국은 왜 돈을 안 찍어내느냐, 한국도 찍어내지,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이렇게 막 그 종이돈을 찍어서 이렇게 풀어도 그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기축통화니까. 그리고 국제 결제가 가능했던 게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밖에서도 그게 결제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돈 같은 경우는 다르다네요. 한국 돈 같은 경우는 찍어내봐야 국내에서만 이게 통하지, 이게 해외로 나가면 그 해외로 가면 이게 국제 결제로서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는 게 이제 이 국제 결제.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는 되게 이제 이게 보면 기축통화는 이게 이 선진국들의 돈이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 영국, 그렇죠. 저기 EU, 일본, 거기 몇 나라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기축통화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그 나라의 돈이 제가 예전에도 그 환율 설명드리면서 했는데 그 국가의 힘이 그 있죠. 한국은 한국의 힘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의 국가의 힘이 있고 국가의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힘이 있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힘이 있다. 근데 국가의 힘이 결국 뭐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냐? 그 한국은 한국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원화의 힘이죠. 원화의 힘이고 미국은 미국 돈이 이렇게 달러잖아요. 달러. 원래는 달러화죠. 달러화. 달러화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돈의 힘의 크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달러의 힘이 우리나라 원화의 힘보다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패권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패권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한 100년 정도 미국이 이렇게 패권 국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전에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는 패권 국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패권 국가라고 인정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였냐면 영국이었던 거, 영국.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패권 국가였다. 그렇죠? 그건 다 알잖아요. 영국이 그 전 세계에 뭐 여러 그 아무튼 막 땅도 가지고 있고 뭐 아무튼 여기저기 식민지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영국이 패권 국가였을 때는 영국의 파운드가 이게 가장 이제 국제 결제용으로 가장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가장 강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달러가 그러니까 영국의 파운드죠. 영국의 파운드가
이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패권 국가의 돈을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서서히 이제 미국의 아무튼 달러가 서서히 이렇게 패권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라는 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1800년대, 1800년대니까 1800년도니까 1900년도, 2000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0년, 300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가 지금 엄청나게 힘이 센 지금 강대국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 돈이죠. 미국의 달러화가 추세가 어떤 추세로 역사적으로 흘러왔느냐 이걸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영미 2차 전쟁, 그래서 영미 2차 전쟁은 이게 뭐냐면 미국을 원래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북미 아메리카. 이 북미 아메리카를 여기를 그 영국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게 영국군하고 싸워 가지고 영국군을 이렇게 이제 쫓아냈다가 쫓아냈었는데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2차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2차 전쟁 때 이제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이제 영국군을 몰아내고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때에 이렇게 이제 그 달러가 파운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뒤에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환율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이게 달러 대비 원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달러 대비 원화다 그러면 1달러가 이게 이제 요거 그 뒤에서도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요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달러 대비 원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건데 달러 대비 원화를 표시할 때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산수나 수학에서 이게 나누기 표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누기 표시가 아니고 이게 달러가 이꼬로라는 거 이꼬로 그러니까 1달러가 얼마냐 이걸 표시한 거 1달러가 원으로 따지면 얼마냐 이게 원으로 따지면 얼마냐 지금 같으면 이제 제가 매주 환율 보여드리면 설명하지만 그 1달러가 지금 1200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1200에서 한 50원 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 1달러가 1250원 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1GBP 그러니까 1GBP가 이게 나눈 게 아니고 1GBP가 몇 USD냐 했을 때 그게 1.36 지금 현재가 그렇거든요. 현재라는 건요 여기쯤을 얘기하는 여기쯤은 지금 1.36 정도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돈의 가격을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1파운드를 달러로 가격을 매기면 얼마냐 얘기죠. 그러면 달러로 가격을 매기면 1.36 달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1파운드가 몇 달러냐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영미전쟁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남북 전쟁을 했었잖아요. 남북 전쟁. 그래서 그 아무튼 남과 북이 그때 노예 아무튼 문제를 놓고 그때 링컨이 대통령 할 때 그때 이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이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아니면 달러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일단 이 흐름을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그림이 여기 위에가 숫자가 적고 아래가 숫자가 크잖아요. 보면 숫자가 큰데 지금 이게 지금 보면 1GBP USD, 그러니까 1GBP가 몇 USD냐, 요걸 지금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숫자가 크잖아요. 여기는 10이고 여기 올라갔을 때는 이게 한 4점 얼마, 3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 보면 그러니까 요게 여기 숫자가 커졌다. 숫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다는 얘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그 달러가 약세다,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파운드가 강세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파운드가 강세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파운드하고 달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어려운 게 돈을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환율이 이게. 그런데 이게 환율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해져야죠.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일단 제가 유튜브에 이거 올려놓을 거니까, 아무튼 이 환율은 저희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다시 재차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드릴 생각인데요. 아무튼 좀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해두는 게 앞으로 그 어떤 돈의 흐름을, 지금 달러의 앞으로의 달러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비트코인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렇게 좀 이게 전망을 하려면 이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달러라는 것의 어떤 보면 추세, 그 달러화의 추세, 그 달러화의 가격의 추세가 되겠죠. 달러화의 가격 아니면 달러화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다. 그래서 가격하고 가치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지금 환율 부분은 이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환율 부분은 이 가격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의 가격 부분. 이게 달러의 가격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달러의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 달러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얘기하려면 그 달러 자체만 놓고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800년대만 해도 이때 당시에 그 화폐들 중, 이때도 수많은 화폐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때 이제 조선시대, 우리도 조선시대에 어떤 화폐가 있었을 거고, 아무튼 이게 그때의 영국의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그때 보면 패권 국가 형태의 그런 화폐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그 파운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달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고, 또 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 내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이게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달러라는 돈이
생긴 거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 돈이, 아무튼 영국 돈이 돈의 가격이든 가치든 이런 걸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이렇게 아무튼 평가받는 그런 화폐였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때 당시 영국 파운드로 하면 국제적으로 어디 가든지 다 결제가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지축통화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가장, 가장 큰 가격 내지는 가치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게 파운드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여기 소련도 줌에 들어오실 때 제가 보내드린 그 니치 11433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몇 분이 지금 제가 보내드렸는데 몇 분이 지금 암호가 안 맞는다고 지금 자꾸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잠깐만요. 이, 이 강의 첫날은 꼭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오신 분들 잘 들어오시는데 몇 분이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돈과 돈의 어떤 가격을 이렇게 어떻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달러를 살 때, 그 파운드를 1파운드를 살 때 몇 달러를 주고 사야 되냐. 우리가 1달러가 1250원이다. 그러면은 1달러를 살 때 우리가 원화를 1250, 지금 환율로 따지면 1250원을 줘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달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품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 달러를 이게 이제 상품은 아닌데 상품처럼. 그래서 달러라는 1달러라는 상품을 사는데 원화를 주고 살 때 얼마 주고 사야 되냐. 그게 환율이라는 거죠. 이게 상품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돈으로 산다. 그러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쪽 일을 하신 분들이야 익숙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 돈을 주고 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 돈 간에 어떤 돈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요게 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 그래프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영국군을 이겼을 때는 당연히 미국의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파운드 대비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반대로 적어지는 거고 이 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어,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반대로 이렇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이 내분이 일어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잘못하면 미국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어떤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그때는 미국 돈의 가치 아니면 미국 돈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미국 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미국 돈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니면 미국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싸다 비싸다 할 때 그만큼 미국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면 미국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파운드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되겠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커진다. 그러니까 1파운드를 사는데 달러를 많이 주고 사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랬다가 다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면 대공황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래서 1차, 2차 대공황 이런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물론 영국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이 전쟁에서 1차, 2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영국도 그 전쟁을 통해서 아무튼 피해 본 게 많이 있고 그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만큼 아무튼 국력이 그만큼 약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살짝 비껴간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막 마지막에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끼어들긴 했지만 그 일본이 이제 그쪽 뭐 어디 저쪽 막 공격하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시기를 통해서 결국은 패권 국가가 결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패권국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전까지는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달러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달러의 위치가 올라가게 됐다. 달러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는 여기 이렇게 미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요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영국이 상대적으로 패권 국가에서 멀어져 가니까 그 패권 국가에서 멀어져 가는 그 길을 미국이 채우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의 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는데 이게 보면 이제 1971년도 이때잖아요. 그 자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본이제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제 1971년도 얘기는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1971년도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근본이제 이 근본이제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71년도 그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아무튼 패한 거죠, 사실은. 철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패하면서 돈은 엄청나게 쓰고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그죠? 닉슨 대통령 그때부터 해갖고 이제 이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그때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그냥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이때부터 오히려 미국 돈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축통화 중에서도 기축통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 센 그런 화폐로서 이렇게 통화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는 이제 화폐 가치가 이렇게 이제 패권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 달러화의 이 추세가, 달러화, 우리가 그냥 달러 하는데 원래는 달러화죠. 우리가 원화 이렇게 되지, 위안화, 엔화 이렇게 화를 붙이잖아요. 달러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달러 하는데, 달러도 정확히는 달러화 이렇게 해야죠. 달러화. 이 달러화의 앞으로의 이 가격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달러의 앞으로의 가격의 미래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누구한테 중요하냐, 우리 투자자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자한테 중요하다, 이게.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서부터 이렇게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면서, 그리고 베트남전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미국 돈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돈의 흐름이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본이제를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강세 흐름으로 오는 추세다. 그래서 먼저 달러화의 어떤 추세, 장기 추세를 이렇게 한 200년, 300년에 걸쳐서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을 약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좀 이해만 해 놓으시면 된다. 그 흐름이. 그때 왜 그랬는지 그것만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이제 국제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아마 미국 내부적으로 그 남북전쟁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는 이제 달러와 파운드의 비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달러는 달러화죠. 달러화는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또 설명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선 이게 가격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달러의 가격이 싸지고 비싸지고 한다. 달러의 가격이 싸지고 비싸지고 하는데, 아까는 환율로서 설명한 거예요. 앞에는 이제 파운드하고 비교해서 환율로서 설명을 한 거고, 지금은 그 달러 가격 자체가 싸지느냐 비싸지냐, 이것을 설명할 때는 뭐 가지고 설명하냐, 이게 제가 계속 2부에서 보여드리는 그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달러화 지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달러화 지수라는 것을 이게 1973년도 3월달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기 100,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1973년도, 1973년도면 지금부터 따져보면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1973년도, 우리나라가 1973년도면 그렇잖아요. 그때 그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잖아요. 1973년도면 그렇잖아요. 이게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1973년도에 이 달러화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 JP 모건, 이 JP 모건이라는 그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큰 그 금융사가 있잖아요. 그 JP 모건이라는 금융사에서 이 달러 인덱스, 달러화 지수라고도 하고 달러 인덱스라고도 하고, 이게 달러 인덱스, 우리가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달러 인덱스, 이 달러화 지수, 이게 DXY, 달러화 지수 이렇게 하는데, 이게 1973년도, 이게 1973년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50년, 60년 전 얘기죠. 이게 지금 2020년도니까 계산을 보면 그냥 50년, 거의 60년 전 얘기인데, 그 1973년도에 미국이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이게 1973년도에 미국이 무역을 하는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있는데, 비율을 미국이 무역을 하는 무역 규모에서 이걸 100으로 보고, 그래서 미국하고 무역 관계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역 관계 있는 나라들이 이쪽 유럽이 많겠죠. 유럽. 지금은 이제 EU가 되겠죠. EU 쪽의 국가들, 여기 막 영국, 뭐 프랑스, 막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나라들, 그게 여기서 이제 12나라고, 이게 그때 보면
열두 개 국가가, 그러니까 12개 국가, 12개 국가. 그래서 이게 1973년도에 EU 국가가 차지하는 그 무역의 규모가 이게 한 57.6%였다. 이걸 100으로 보면 미국의 무역의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 같은데 이게 보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이 EU 국가들이 차지한 게 이게 한 57.6%, 57.6%.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의 차지한 나라가 이게 13.6%. 그러니까 이 무역의 비율, 그 무역의 비율에 맞춘 만큼, 무역의 비율에 맞춘 만큼 그만큼의 유로, 그죠? 유로화죠. 이건 유로화를 이렇게 넣고, 그 유로화를 한 50, 얼마요? 57.6%를 넣고, 이게 무역의 규모만큼에 해당되는 유로화를 57.6%를 넣고, 이게 100을 넣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무역이 한 13.6%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무역이 한 13.6%가 되니까, 그 무역의 규모가 13.6%가 되니까 일본 또 내나, 그렇죠? 일본엔을 13.6%, 13.6%. 그러니까 100 중에서 13.6%. 이 말 이해 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코스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코스피 200. 우리가 이게 저희가 계속 설명드린 이 코스피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요. 코스피를 만들 때도 여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 전체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몇 프로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25%다. 그러면 삼성전자 종목을 한 25% 넣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다. 그럼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5%다. 그 5%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200개 종목을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종목을 넣어가지고 이걸 지수로 만든 게 이게 코스피 지수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지금 여기 달러화 지수도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약간 깊이 들어가서 제가 설명한다고. 근데 달러 인덱스가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달러 인덱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 놓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이렇게 한번 유튜브 제가 올려놓으면 또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역 규모 비율, 미국하고 무역 규모 비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티지에 맞춰서 그래서 그 나라 돈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100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 돈의 가격을 딱 계산하면 그게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이게 돈의 묶음, 이게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죠. 제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무역 관계에 있는 중요한 나라들의 어떤 그 비율에 맞춰서, 그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그것을 그 퍼센티지를 돈으로 환산시켜서 그걸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의 어떤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달러 인덱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100에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1967년도부터
1967년도부터 지금 최근 것까지 이 그림을 여기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 보면 여기 그림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범위 안에. 100을 기준해서 어떤 범위에, 제가 이 얘기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2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대까지 쭉 보면, 물론 이제 이런데 이렇게 튀어나간 것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어떤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는 튀어나갔지만, 이 튀어나간 이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들랑달랑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어디쯤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추세니까 흐름으로 봤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달러 인덱스 볼 때 여기 고점 부분하고 여기 아랫부분, 그래서 80하고 한 120 정도, 그 100을 한 중간에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위쪽에 있다는 것은, 이게 위쪽에 있다는 것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고,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시간 지나면 위로 간다는 거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위에 있다는 것은 또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아래쪽에 있다는 건 위로 간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또 아래쪽에 있다는 건 위로 간다는 거고, 또 위에 있다면 또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위로 가겠다 아래로 가겠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한 70%, 80%, 이게 70%, 80% 확률에서 100%는 의미가 없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100% 확률이란 것은, 그건 정해진 거니까. 100%란 것은, 그건 100%라는 건 확률에서 의미가 없고, 결국은 확률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아무리 높아도 한 99%, 90%, 99%, 보통은 한 70%, 80% 확률수 굉장히 높은 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 지금 보면 아까 이제 만든 건 그렇게 만든 거고, 지금 이게 60년도부터 여기 2020년도까지 보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범위 안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 보면, 이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을 때가 이게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아무튼 이때 이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이 돈을 많이 풀면 이게 달러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겠어요? 달러를 많이 풀면 돈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달러가 양이 많아져서 달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달러 가격을 이렇게 이게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결국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달러의 결국은 인덱스가, 그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 그것도 많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게 몇 년도예요? 여기 보면 1978년도, 9년도. 그때 이렇게 해서 달러가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엄청 올랐을 때, 그때 미국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어떤 방법을 썼냐? 금리를 20%까지 올렸었다. 금리를. 그래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금리를 20%로 올리다 보니까 결국 달러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달러 가격이 올랐다. 달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게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잘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연방이 그 코로나 때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놓고, 그리고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금리를 막 빅스텝, 자이언 스텝으로 작년, 그렇잖아요. 작년 한 1년 정도 거쳐가지고 올려서 이 물가를 잡겠다는 그 자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위에 그 제가 했잖아요. 미국 연방 그
의장하고 연방위원회에서 그때 그 매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자신감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경우를 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 금리를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역사적으로 한번 그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는 거죠. 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이게 다운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켰지만 결국은 물가는 안정을 시키지만 달러 가격을 이렇게 높이 올려놔 버리면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이 문제가 생긴다.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돈을 바꿔놓고 보면 실적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세요? 예. 달러 가격을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업이 벌어둔 돈의 크기가 확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또 가파르게 내렸다. 아니 가파르게. 그래서 이때 이제 뭐 G7 이때 이제 G7 합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잖아요. G7 합의를 일으키면서 거꾸로 이때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격을 확 올려놓은 거고 물가를 잡겠다고. 그래서 물가는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해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금리를 다시 확 내리는데 이때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피해를 본 나라가 그게 일본이었죠, 일본.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흐름을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하고 아무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때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물가를 최우선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연방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연방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너무 낮춰지지 않게 그걸 중심을 잡는 거. 그게 미국 연방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다.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연방은 물가가 막 이렇게 폭등을 하거나 물가가 아주 고물가였을 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물가였을 때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연방으로서는 그게 최고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그런 정책을 썼던 건데, 그게 이때 성공을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이때도 밀어붙였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달러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건 달러 인덱스가 뭐냐. 달러 인덱스는 아까 1973년도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중요한 것은 60년 전, 7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보면 이제 달러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걸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달러의 가격을 우리가 싸다 비싸다를 얘기할 때 이 달러 인덱스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에 1973년도만 해도 이때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 2020 지금 3년도 2023년도에 왔을 때는 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에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쭉 왔지만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이게 중국의 지금 무역 비중이 지금 많이 늘어났으면 여기에 그 위안화를 넣어가지고 그 비율만큼 위안을 넣어가지고 이 달러 인덱스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느냐, 그건 약간 의문점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시장에서는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한 우리나라 그 IMF 볼 때도 우리 너무 경제 지표 숫자만 믿다가 그래서 오판을 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망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그 숫자가 높고 낮은 거 그것을 그냥 100% 믿으면 안 되고, 그때그때 시장과 변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시장에서 특히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중국의 지금 무역 비중이 미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가만히 안 돼 있고, 지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수정을 안 하고 있다. 지금 보면.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되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환율을 표시할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메이저 국가 있고, 여기 이제 이머징 국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메이저 국가가 이게 선진국,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에서 우리가 GDP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진 국가에 해당되는 거고, 그 선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영국, 미국 그쪽 계통의 나라들이죠. 영국,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 보시면 주로 그런 나라들이고, 여기 보면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그렇죠? 보면 뭐 그다음에 저쪽에 북유럽 쪽에 몇 개 나라 옛날 있잖아요. 그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제 일본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게 그쪽 나라 개통하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게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나라 한국을 필요해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표시할 때 이렇게 KRW, 비트코인 사실 때 여기 KRW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시면. KRW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돈을 얘기할 때 KRW, 뭐 환율을 표시할 때 KRW 이렇게 KRW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각국의 통화를 표시할 때는 세 자리 영문자를 가지고 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건 나누기 표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구로 표시. 그래서 USD KRW, 그러니까 이게 달러잖아요. USD KRW. 그러면 이것은 USD를 원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원화로 이렇게 나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1USD가 몇 KRW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한 125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 보실 때. 그래서,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환율을 표시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환율을 표시할 때는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쪽 앞쪽에 나오는 게 이게 좀 비싼 돈, 주로 선진국 돈이 되겠죠. 비싼 돈이고,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돈.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비싼, 아니면 싼 돈을 이렇게 환율을 표시할 때는 이런 순서대로 쓴다.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아까 파운드하고 달러를 표시할 때도 그 파운드가 비싸기 때문에 이 파운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달러를 나중에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다음 유로하고 달러를 표시할 때도 유로화가 좀 비싸니까 유로화를 앞에 쓰고 달러를 앞에 쓰고, 그래서 비싼 돈을 앞에다 쓰고,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적으로 좀 이게 두 돈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싼 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돈 같은 경우 그 미국 돈하고 한국 돈하고 했을 때는 한국 돈이 싸니까 1250분의 1만큼 싸니까 이런 순서를 쓰고, 우리가 엔화를 쓸 때도 그렇죠. 엔화를 쓸 때도 여기 보면 엔화도 엔화가 우리 돈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플러스 KRW 이렇게 쓴다는 KRW. 이렇게. 그러니까 JPI가 일본 돈이 한국 돈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쓴다. 이 표시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 표시 비슷한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누기로 쓰지 말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여기 보면 비싼 돈 순서대로 유로, 아까 파운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뉴질랜드, USD, 캐나다 뭐 이런 순서대로 기준 통화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환율 표시를 할 때 통화하고 환율을 표시할 때 어떤 순서를 쓰느냐? 그럼 비싼 돈을 먼저 쓰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쓰냐면 이걸 반대로 쓰면 이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KRW, US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면 이것이 계산이 이렇게 0.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0.0. 이렇게 써야 이게 0. 얼마 이렇게 안 나오고 뭐 1. 얼마가 나오던 지금 같으면 12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써놓으면 이게 이제 이걸 나눠야 되니까 그럼 0.000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통화하고 환율을 표시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왜 그렇게 쓰냐? 이게 반대로 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 비싼 거 그러니까 비싼 것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시라. 상품으로. 그러니까 1달러라는 상품은 원화로 얼마냐 이것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환율로 따지면 125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달러라는 상품을 사는데 원화를 얼마 주고 사야 되냐. 그럼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250원 이런 식으로 다른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통화하고 환율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이제 투자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US 달러의 추세를 왜 얘기하고 그러느냐. 근데 이게 이제 이 달러화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시장은 크게 보면 이렇게 신흥시장이 있고 선진시장이 있다. 선진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식시장을 볼 때, 이 주식시장을 볼 때,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답니다. 국제적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 선진시장이 있고, 신흥시장이 있다. 신흥시장. 그 선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미국 같은 시장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큰 시장들, 이게 이제 선진시장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시장들, 이게 한국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브라질이라든지, 뭐 브릭스 있잖아요. 브라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문은 크지만 중국, 브라질, 뭐 러시아 예를 들면 우리가 브릭스 했던 그 브릭스 아니면 동남아 이런 시장들이 신흥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달러가 지금 보면 이게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일 때가 있고 약세가 있다. 약세. 아까 미국의 그 달러화 추세를 쭉 아까 봤잖아요. 그 보면 그 달러화가 강세일 때, 그다음에 달러화가 약세일 때 보면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달러화가 이렇게 달러화가 이렇게 이게 강세죠. 달러화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래서 상승한다. 달러화가 하면 이게 강세죠. 달러화가 강세. 아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 흐름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겠죠.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대비 이렇게 하니까 그 뭐냐면 선진국, 신흥국 대비 이렇게 나오면 어려웠잖아. 이렇게 보면 한 나라치가 아니고 신흥국 대비 선진국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뭐 대비 얼마, 뭐 대비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이렇게 환율도 계속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려운 게 한 나라 돈만 얘기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꼭 다른 나라하고 돈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무슨 돈 대비 무슨 돈, 무슨 대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달러가 이게 환율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보면 원화면 원화 이렇게 원화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뭐 달러 대비 원화, 원화 대비 달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화 대비 달러, 달러 대비 원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딱 한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 그림이 신흥국 대비 선진국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을 그린 거나 신흥국을 그린 게 아니고 선진국 대비 신흥국 이게 신흥국 대비 선진국 이걸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 이게 신흥국 대비 선진국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대비 신흥국 쪽에 그쪽에 그 주식 시장이 그렇죠?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달러가 강세일 때는 선진국 시장이 올라간다. 이 말 이해 가세요? 이게 좀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닌데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려면 보시면 자, 이게 결론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선진국 시장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 그 달러 인덱스 값이 올라갈 때는 달러 강세가 올라갈 때는 한국 시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쉽게 해서 이게 한국 시장 대비 미국 시장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한국 시장 대비 미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이게 이제 이게 신흥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 신흥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은 주식 시장을 보면 선진 시장이 아니고 신흥 시장입니다. 신흥 시장. 한국 시장은 역사가 지금 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근데 미국이나 이런 시장은 거의 막 200년, 300년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 자체가 유럽은 더 됐고 보면 이제 그런 시장들이 선진 시장이고 한국 시장처럼 이게 몇십 년 안 된 중국도 우리보다 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도 그게 선진 시장이고 그러니까 신흥국 대비 선진국 그러니까 한국 대비 미국 이런 얘기죠. 한국 대비 미국 이렇게 보면 이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이 한국 대비 미국 시장에 이게 보면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선진 시장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는 올라갈 시장을 가서 투자를 해야죠. 내려갈 시장이 아니고 올라갈 시장을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일 때 왜 선진 시장이 유리하고 그 뭐야 여기 신흥 시장이 불리하냐? 그 시장으로 봤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 돈의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이 신흥 시장에서 빠져서 신흥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요쪽 선진 시장으로 간다. 선진 시장 이런 얘기죠. 신흥시장에서 달러가 빠져서 이게 선진시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가 강세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보면 신흥시장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선진시장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이거 이해 가세요? 이거?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뭐 이게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처음에는 잘 이해 안 가시더라도
자꾸 왜냐면 이게 이제 투자한테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어떤 이론을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경제 지표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경제 지표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이게 저희 투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떤 뭐 환율이나 이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돈의 흐름이 반대로 제가 그래서 그때 달러 인덱스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어떤 그 결과론적인 설명을 쭉 한 거고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제가 하는 거죠. 이게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알면 지금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약세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면은 반대로 이때는 이렇게 돈의 흐름이 선진 시장에서 빠져서 결국 선진 시장에서 빠져서 이쪽에서 빠져서 결국 그 이머징 그죠? 여기 보시면 신흥시장 한국말로 하면 신흥시장으로 돈이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달러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달러의 흐름이 약세면 달러의 흐름이 이렇게 선진 시장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빠져서 한국 시장 아니면 동남아 시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미국이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 값을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왜 한국 시장이 그 지수가 3,300까지 갔다가 그 2,150까지 떨어졌냐? 그 달러가 계속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갔다. 그 뭘 팔고 제가 얘기한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서 그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미국 연방이 금리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갔다.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결국엔 뭘 팔았냐? 삼성전자를 팔았던 거죠.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 돈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거기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온 거죠.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 떨어질 때 미국 시장 계속 올랐죠.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고점을 간 거 아니에요. 보면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달러화의 이 흐름과 결국 주식 투자하는 이 시장의 이 흐름이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이게 미국과 같은 이 선진 시장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일 때는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이 유리하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여기 이제 그림이 다 나왔지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미국 시장이 유리했고 우리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면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기서 고점을 찍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중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이 선진 시장 아니 신흥 시장이 앞으로 유리한 시장이 된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보시면.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이거. 그래서 제가 그 2부에서 달러 인덱스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계속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수강생들이 설명 계속 들은 거고, 이제는 제가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설명드렸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아, 달러 인덱스가 대략, 아, 이런 거구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결국 달러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건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시장에서 하는 게 유리하냐, 이제 이게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갈 때는 이 미국을 비롯한 이게 선진 시장, 미국 선진 시장이라고 해야 거의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 시장이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니라 선진 시장이 아니고, 이게 미국 시장이 아니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이런 쪽의 시장들이 주식시장으로서는 유리한 시장의 흐름으로 간다. 그건 왜 그러냐? 돈의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 큰 돈들의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 큰 돈들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여가면 작은 돈들도 결국 큰 돈을 따라간다. 그렇죠. 왜냐면 그쪽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그쪽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작은 돈들도 큰 돈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큰 돈들이 먼저 그쪽으로 움직여 가면 이게 작은 돈들도 큰 돈들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게 큰 돈들의 흐름은 이게 세력들의 돈이 되는 거고, 그 세력들의 돈들이 먼저 이동해서 가면 나중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들의 흐름도 그게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세력들 돈이 먼저 가서 시장을 우상향을 시켜 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점 근처 가면 이제 개인들, 한국의 그 서학개미들 있잖아요. 그 서학개미들, 이 개인들 돈들도 결국 세력들 돈의 흐름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고점 근처에서 따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에도 제가 환율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환율 설명드린 것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좀 다른 쪽으로, 그때는 제가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달러화하고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이게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약세냐 강세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돈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상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자금이 커졌을 때, 그래서 그 어느 시장에 가서, 그래서 어느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낼 거냐. 결국 어느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시장이죠. 이미 올라간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시장이죠. 근데 앞으로 올라갈 시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결국 돈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 돈의 흐름을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 아는 게 대표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세계적으로 큰 손들이 제일로 많은 데가 그게 미국의 그 금융기관들이니까, 미국의 그쪽에 큰 세력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월가의 큰 손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큰 손들이라고 해서 그 미국 시장을 자꾸 유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큰 돈들도 결국 시장 따라 가는 거예요. 시장 따라서. 근데 시장 따라 간다는 게 결국은 어떤 국가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든다 이것보다도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그 미국의 연방에서 만들지만, 그렇죠. 미국의 연방에서 그 금리를 계속 올리냐, 금리를 계속 내리냐에 따라서 그 달러 인덱스 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결정이 나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국 큰 돈들은 그 흐름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5년, 10년 걸쳐서 쭉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을 버릴 때는 한 5년, 10년 버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시장을 5년, 10년에 걸쳐서 큰 돈들이 이게 버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은. 요 며칠 사이에 저 미국의 뭐 메타 하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요, 아무튼 미국의 그 뭐라고 그쪽에 기술기업 우리나라에 보면 나스닥 쪽에 있는 몇 개 기업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좀 큰 폭으로 오르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등이에요, 반등. 지금은 큰 돈들은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 이런 달러 인덱스 흐름 따라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막 올라간 건 아니지만 미리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시장에 가서도 막 그 미국의 월가의 큰 돈들이 그 아무튼 표 안 나게 사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